52살의 김영숙은 26에 결혼했다. 남편 이철호는 당시 30이었고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맞선으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당시는 1990년대 후반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더 흔하던 시절이었다. 영숙의 부모는 철호가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남자들은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이었다. 철호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다며 늦게 들어왔다.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영숙이 준비해둔 저녁상을 본 철호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다. 국이 짜다며 상을 발로 걷어찼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영숙이 놀라 몸을 움츠리자 철호는 영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영숙의 몸이 바닥으로 끌려갔다. 뒷머리를 벽에 한 번, 두 번 찧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철호는 쓰러진 영숙의 배를 발로 밟았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왔다. 영숙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구타하던 철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침실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들었다. 영숙은 욕실로 기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이마에 혹이 생겼다.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갈비뼈 부근을 누르자 숨이 막힐 듯 아팠다. 변기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벽이 얇아 옆집에 들릴까봐 입을 막고 울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영숙의 얼굴을 보더니 왜 그렇게 부었냐고 화장 좀 하고 다니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어젯밤 일은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철호가 나간 뒤 거울을 봤다. 파운데이션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멍이었다. 친정에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사흘 만에 맞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다. 그날 저녁 철호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미친 짓을 했다고 빌었다. 영숙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뒤 또 술을 마시고 온 철호는 영숙이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행거로 영숙의 등을 내리쳤다. 옷에 가려진 부위라 밖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계산한 듯 했다. 영숙은 깨달았다. 이게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26의 영숙에게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이혼은 가문의 수치였고 맞고 사는 게 여자의 팔자라던 시대였다. 영숙은 그렇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다. 결혼 3년 차 영숙은 임신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철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임신 5개월 때 철호는 영숙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국이 싱겁다는 이유였다. 영숙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영숙은 다음 날부터 다시 집안일을 해야 했다. 철호가 밥을 안 차려주면 또 맞을 테니까. 아들 민재를 낳고 2년 뒤 딸 수진이 태어났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영숙은 더욱 꼼짝없이 갇혔다.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영숙을 포기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참고 살라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 했다. 철호의 폭력에는 이유가 없었다. 밥이 짜도 맞고 싱거워도 맞았다. 빨래가 덜 말랐다고 맞고 마당에 낙엽이 떨어져 있다고 맞았다. 영숙이 숨을 크게 쉬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은 적도 있었다. 심지어 잠꼬대를 했다며 한밤중에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닌 적도 있었다. 가장 끔찍한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철호가 웃으며 들어와 아이들을 안아주고 영숙에게 다정하게 대했다. 그럴 때면 영숙은 혹시 남편이 변한 게 아닐까 기대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사소한 트리거로 폭발했다. TV 소리가 크다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영숙이 자기를 째려봤다고. 철호는 주로 몸통을 때렸다.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 배, 옆구리 등 허벅지. 얼굴을 때릴 때는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철호는 영리했다. 밖에서 보면 멀쩡한 부부처럼 보이도록 계산했다. 영숙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갈비뼈는 서너 번 금이 갔다. 손목이 삐끗해서 몇 달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었다.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영숙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문에 부딪혔다고 거짓말했다. 더 고통스러운 건 마음이었다. 영숙은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철호가 매일 내뱉는 말들이 영숙의 뇌리에 박혔다.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너 같은 여자는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받아준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라고. 영숙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웃는 법을 잊었다. 거울을 보면 눈빛이 죽어 있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40 넘어 보일 정도로 늙어갔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다. 밥맛이 없었다. 아니,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밤이 되면 공포가 밀려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다. 철호의 발소리만으로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발소리가 거칠면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셨으면 폭력이 따라왔다. 영숙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제발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기를, 제발 오늘은 아이들이 깨지 않기를 기도했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의 폭력이었다. 민재가 5살, 수진이가 3살 때부터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철호도 아이들 앞에서는 자제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철호는 낮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저녁 늦게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다며 고함을 질렀다. 민재와 수진이가 놀라 엄마 뒤로 숨었다. 영숙이 바로 치우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철호는 영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영숙의 몸이 소파로 내던져졌다. 민재가 아빠라고 외치며 아빠의 다리를 붙잡았다. 철호는 아들을 발로 밀쳐냈다. 6살 민재의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다. 수진이는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철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1대, 2대, 3대. 영숙의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영숙은 맞으면서도 아이들을 봤다. 민재는 벽에 붙어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바지에 오줌을 지린 것 같았다. 수진이는 울다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맞는 고통보다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철호가 주먹질을 멈췄을 때 영숙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피범벅이었다. 철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영숙은 몸을 일으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민재와 수진이를 꼭 안아줬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 깨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민재는 말수가 줄었다.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깼다. 영숙이 안아주면 엄마라고 부르며 울었다. 수진이는 반대였다. 너무 조용해졌다. 4살짜리 아이가 인형을 안고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말없이 있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고개만 저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했다. 철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민재와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숨었다. 문틈으로 밖을 살피며 오늘은 아빠 기분이 어떤지 확인했다. 철호가 소리를 지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었다. 영숙이 맞는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았다. 더 끔찍한 건 아이들이 폭력을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상담실에 불려갔다.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친구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대답했다. 영숙은 학교에 불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집에 돌아와 민재를 조용히 안아주며 때리는 건 나쁜 거라고, 아빠가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아빠는 매일 엄마를 때리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다. 수진이는 더 심각했다. 인형놀이를 하는데 엄마 인형이 바닥에 누워있고 아빠 인형이 발로 차는 흉내를 냈다. 영숙이 그걸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 5살짜리 아이의 세계에서 가정은 폭력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공포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영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문을 닫았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영숙은 철호에게 얽매여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방법이 없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는 임신하면서 그만뒀고 그 뒤로는 쭉 전업주부였다.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이들이 폭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였다. 민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냥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어떤 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어폰을 꽂았다.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영숙은 알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걸. 민재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가 될 것이고 수진이는 폭력을 참고 사는 여자가 될 것이다. 영숙 자신처럼. 그 악순환을 끊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숙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영숙이 처음 경찰에 신고한 건 결혼 5년 차였다. 철호가 술에 취해 영숙의 얼굴을 유리컵으로 내리쳐 이마가 찢어진 날이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겁이 났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젊은 남자 경찰 2명이었다. 영숙의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철호를 불러냈다. 철호는 술이 깬 상태였고 경찰 앞에서는 정중하게 행동했다. 부부싸움이 좀 과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숙에게 고소할 거냐고 물었다. 영숙이 망설이자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한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이 풀어야 한다고. 경찰이 개입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고소를 하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고 직장도 잃을 수 있다고. 그럼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결국 고소하지 않았다. 경찰이 가고 나서 철호의 보복이 시작됐다. 경찰을 부른 걸 두고두고 들먹이며 영숙을 비난했다.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고,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들 두고 혼자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영숙을 때렸다. 경찰을 부른 데 대한 벌이라고 했다. 두 번째 신고는 3년 뒤였다. 철호가 영숙의 팔을 비틀어 어깨가 탈구된 날이었다. 이번에는 여자 경찰관이 1명 포함되어 왔다. 여자 경찰관은 영숙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영숙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여자 경찰관도 결국 같은 말을 했다. 쉼터에 가거나 이혼을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친정은 더했다. 영숙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맞고 산다고 털어놓은 건 결혼 7년 차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뭘 하겠냐고 물었다. 영숙과 두 아이가 먹고 살 돈이 친정에 있냐고 반문했다. 오빠들도 다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쁜데 영숙까지 떠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세상에 맞고 안 사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어머니 세대도 다 맞고 살았다고. 참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라고. 이혼하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영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친정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친정아버지는 더 심했다. 영숙이 직접 친정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영숙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잘하면 안 맞을 거라고 말했다. 가문에 체면이 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영숙은 그날 친정 문턱을 넘으며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이웃들은 다 알고 있었다. 밤마다 들리는 비명소리, 깨지는 그릇 소리.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어떤 날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아줌마가 괜찮냐고 물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줌마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며 돌아섰다. 영숙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경찰도 친정도 이웃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가 참으라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이혼은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 영숙은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게,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가장 배신감이 든 건 친정 오빠였다. 영숙이 오빠에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오빠는 매형한테 전화를 걸었다.
영숙 몰래 철호에게 전화해서 동생이 투정 부린다며 남자가 좀 세게 나가야 가정이 바로 선다며 철호 편을 들어줬다. 영숙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오빠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영숙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 영숙은 생존 기술을 익혔다. 어떻게 하면 덜 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철호의 분노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철호의 기분을 읽는데 전문가가 되었다. 출근할 때 표정, 퇴근 시간, 문을 여는 소리만으로도 오늘 어떨지 알 수 있었다. 밥은 철호가 좋아하는 것만 했다. 김치찌개는 간을 정확히 맞춰야 했다. 너무 짜도 싱거워도 맞았다. 밥은 갓 지은 따끈한 걸로, 반찬은 최소 5가지 이상. 상차림은 언제나 완벽해야 했다. 젓가락과 숟가락의 위치, 그릇의 배치까지 신경 썼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어버렸으니까. 집은 언제나 깨끗해야 했다. 먼지 하나 없이, 물건 하나 어지럽혀져 있으면 안 됐다. 영숙은 하루 종일 청소를 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철호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안을 점검했다. 아이들에게도 장난감을 꼭 정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화장은 필수였다. 멍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다. 컨실러로 눈 밑 멍을 덮었다.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했다. 그래도 가려지지 않을 때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이들 학교 준비물이 필요해도, 장을 봐야 해도 참았다. 멍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밖에서는 웃어야 했다. 아이들 학교에 가면, 마트에 가면, 동네를 걸을 때면 영숙은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주부인 척했다. 다른 엄마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면 남편이랑 애들이랑 놀이공원 갔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집에서 얻어맞고 있었지만 영숙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혐오감이 들었다. 왜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일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철호의 말들이 영숙의 내면 깊숙이 각인되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 같은 여자는 나밖에 없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영숙은 자신이 맞을 짓을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정말로 밥을 형편없이 하나 보다. 정말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맞는 거겠지.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이유 없이 맞는다는 건 너무 끔찍했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야 했다. 밥을 챙겨줘야 하고, 학교에 보내야 하고, 철호의 출근 준비를 해줘야 했다. 로봇처럼 움직였다. 감정은 없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체중이 급격히 빠졌다. 원래 58kg였던 몸무게가 43kg까지 떨어졌다. 옷이 헐렁해졌다. 볼이 쏙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다.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힐 정도였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철호에게 쫓기는 꿈, 아이들이 다치는 꿈, 자신이 죽는 꿈. 새벽 3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다. 불안이 온몸을 짓눌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공황 발작이 왔다. 자살을 생각했다. 진지하게 계획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수면제를 모았다. 한 알씩 남겨두었다. 언젠가 참을 수 없을 때 먹으려고. 베란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뛰어내리면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멈췄다. 엄마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철호 혼자 키울까? 그럼 아이들도 맞으며 자랄 거야. 영숙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다.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결혼 초반에 친구들이 몇 번 만나자고 했지만 영숙은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 얼굴에 멍을 들킬까봐.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영숙의 휴대폰에는 철호와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연락만 왔다. 가족 모임에 가는 것도 지옥이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웃으며 인사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영숙더러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잔소리했다. 아들이 화를 내는 건 며느리가 잘못해서라고 했다. 시누이들은 영숙을 무시했다.
말도 제대로 걸지 않았다. 영숙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울었다. 영숙에게는 꿈이 없었다. 미래가 없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똑같을 거였다. 철호에게 맞으며 살다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게 영숙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가장 고통스러운 건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철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25년 동안 폭력을 휘둘러온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 없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도망갈 곳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영숙은 완전히 갇혀 있었다. 사면이 벽이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48살이 된 영숙은 그날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데 바람에 날린 전단지 하나가 발밑에 떨어졌다. 영숙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멈춰섰다. 전단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여성 호신술 무료 체험 강좌. 당신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숙은 전단지를 주워들었다. 동네 체육관에서 여성 전용 호신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이었다. 철호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다. 체육관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다. 영숙은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다.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이 감춰뒀다. 며칠 동안 그 전단지를 꺼내보고 또 봤다. 호신술.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 25년 동안 맞기만 했던 내가.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난 약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전단지를 버릴 수가 없었다. 자꾸 눈이 갔다. 당신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말 가능할까? 나도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평생 지켜지기만 했던 맞기만 했던 내가. 어느 날 밤 철호에게 또 맞았다. 이번에는 철호가 영숙의 머리를 벽에 찧었다. 뒤통수를 세게 부딪혀 정신이 아득해졌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철호가 나간 뒤 영숙은 욕실 거울을 봤다. 머리 뒤가 부어올랐다. 만지면 찌릿한 통증이 왔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50살이 다 되어가는 여자. 얼굴은 늙고 지쳤고 눈빛은 죽어 있었다. 이게 나인가? 이게 내 모습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죽을 때까지? 영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분노였다. 25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조금씩 올라왔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정을 내렸다. 체육관에 가보기로 했다.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무료 체험이니까 부담 없어. 한번 가보고 안 맞으면 안 가면 돼. 영숙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화요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철호를 출근시킨 뒤 영숙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다. 옷장에서 운동복을 꺼냈다. 10년도 더 된 추리닝이었다. 구석에서 먼지 쌓인 운동화를 찾았다. 거울을 봤다. 운동복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간 게 결혼 전? 25?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탔다. 2정거장을 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긴장됐다. 무서웠다. 체육관 앞에 도착했다. 태양체육관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영숙은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까 말까?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철호가 알면 또 맞겠지.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뭔가가 영숙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을 열었다. 체육관 안에는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다. 나이대가 다양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한쪽에서 사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준비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사범이 영숙을 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남자만 보면 철호가 떠올랐다. 하지만 사범은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처음 오셨냐고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범은 환영한다며 편한 자리에 서라고 했다. 체험 수업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다. 영숙은 몸이 굳어 있다는 걸 느꼈다. 팔을 올리는 것도 다리를 벌리는 것도 힘들었다. 25년 동안 움츠리고만 살았더니 몸도 마음도 다 굳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영숙만 뻣뻣했다. 이어서 기본 자세를 배웠다. 주먹을 쥐는 법, 서는 법, 무게중심을 잡는 법. 사범이 시범을 보였다. 영숙은 따라했다. 서툴렀다. 주먹을 쥐는 것조차 제대로 안 됐다. 사범이 다가와 영숙의 자세를 교정해줬다. 영숙은 긴장해서 온몸이 굳었다. 남자가 가까이 오면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사범은 영숙의 반응을 알아차렸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했다. 편한 만큼만 하라고 했다. 영숙은 조금 안심했다. 사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철호의 목소리와 달랐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다. 영숙은 온몸에 땀이 났다. 숨이 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다.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 집안일이 아닌 철호를 위한 일이 아닌 나를 위한 뭔가를. 사범이 다음 주에도 오라고 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진다고 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가슴 속에서 뭔가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가능성? 영숙은 잘 몰랐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영숙은 다음 주에도 체육관에 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났지만 정식으로 등록했다. 한 달에 8만 원. 영숙은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돈을 만들었다. 마트에서 조금 덜 사고 반찬을 조금 더 절약해서 만들고 자신의 옷은 사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수강료를 냈다. 철호는 영숙이 체육관에 다니는 걸 몰랐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숨겼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만 갔다. 수업은 2시간이었지만 영숙은 1시간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끝나면 1시간 늦게 돌아왔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몇 주는 지옥이었다. 영숙의 몸은 운동에 익숙하지 않았다. 25년 동안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집안일만 했다. 걸레질, 청소, 빨래. 그것도 움츠린 자세로. 체육관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요구했다. 기본 자세를 유지하는 것부터 힘들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서 있는 자세. 겨우 5분만 유지해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았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영숙만 헉헉거렸다. 펀치 연습은 더 어려웠다. 주먹을 제대로 쥐고 앞으로 쭉 뻗는 동작. 간단해 보였지만 영숙은 힘을 주는 법을 몰랐다. 평생 힘을 빼고 살았으니까. 주먹을 쥐면 손목이 꺾였다. 팔을 뻗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자세가 엉망이었다. 4번 강민석은 영숙을 따로 불러 기본부터 다시 가르쳤다. 주먹 쥐는 법부터.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빼고 나머지 4손가락을 말아 쥐는 것. 손목은 일직선으로 펴는 것. 펀치를 날릴 때는 어깨와 허리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 영숙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다. 손목이 아팠다. 어깨가 뻐근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지는 연습도 했다. 공격을 피하거나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구르는 법. 영숙은 매트에 넘어지는 게 무서웠다. 넘어지면 맞을 것 같았다. 철호한테 넘어지면 발로 찼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넘어져도 아무도 차지 않았다.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 영숙은 조금씩 두려움을 극복했다. 매트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처음에는 제대로 구르지 못해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멍이 들었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고통은 참을 만했다. 철호에게 맞는 고통과 달랐다. 이건 내가 선택한 고통이었다. 내가 발전하기 위한 고통이었다. 의미가 있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본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펀치를 날릴 때 소리가 났다. 샌드백을 칠 때 둔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샌드백이 꿈쩍도 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 흔들렸다. 영숙은 자신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몸도 변했다. 빠졌던 체중이 조금 돌아왔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다. 팔뚝에 허벅지에 배에.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달랐다.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단단해 보였다. 자세도 달라졌다. 어깨를 펴고 걷게 됐다. 고개를 들게 됐다. 평생 움츠리고 살았는데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체육관에 가는 시간이 영숙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 2시간 동안만큼은 철호를 잊을 수 있었다. 집안일을 잊을 수 있었다. 맞는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냥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내 몸을 움직이고 내 힘을 키우고 내가 발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조금씩 친해졌다. 쉬는 시간에 간단히 인사를 나눴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해 왔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왔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밤길이 무서워서 호신술을 배우러 왔다고 했다. 영숙은 자신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강민석 사범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숙이 남자만 보면 움찔하는 것을, 큰 소리가 나면 몸을 웅크리는 것을, 멍든 자국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을. 사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영숙을 더 세심하게 지도했다. 천천히 영숙의 속도에 맞춰서. 절대 다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사범이 영숙을 조용히 불렀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이냐고 물었다. 1달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자세도 좋아졌고 힘도 세졌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했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철호는 늘 욕만 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넌 쓸모없다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사범은 잘하고 있다고,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숙은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석 달이 지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기본 자세와 펀치 연습만 하던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실전을 대비한 훈련이었다. 킥 연습, 무릎차기, 팔꿈치 공격. 공격자를 상정하고 방어하는 연습. 영숙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스파링 연습이 가장 힘들었다. 상대방과 마주 서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것. 영숙은 상대방이 주먹을 날리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맞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냥 맞았다. 보호 장비를 착용했지만 충격은 그대로 전해졌다. 옆구리에 킥이 들어오면 숨이 턱 막혔다. 강민석 사범은 영숙에게 따로 시간을 내줬다. 수업이 끝나고 30분 더 남아서 1대1로 훈련했다. 사범은 영숙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영숙은 공격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걸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범은 영숙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맞지 마세요. 피하세요. 막으세요. 반격하세요. 당신은 맞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당신을 때릴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래, 나는 맞을 이유가 없어. 철호도 나를 때릴 권리가 없어. 훈련은 가혹했다. 사범은 천천히 약하게 공격을 시작했다. 주먹을 날리는 신용만 했다. 영숙은 그걸 막아야 했다. 처음에는 못했다. 그냥 얼어붙었다. 사범은 계속 반복했다. 10번, 20번, 30번. 그러다 영숙이 드디어 팔을 올려 막았다. 사범은 크게 칭찬했다. 잘했다고, 바로 그거라고. 조금씩 속도를 높였다. 사범의 공격이 빨라졌다. 진짜로 주먹이 날아왔다. 보호 장비를 낀 상태지만 맞으면 아팠다. 영숙은 필사적으로 막았다. 팔을 올리고 몸을 틀고 피했다. 처음엔 10번 중 한두 번만 성공했다. 나머지는 맞았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절반을 막았다. 1달 뒤에는 대부분을 막거나 피했다. 반격 연습도 시작했다. 상대의 공격을 막고 즉시 반격하는 것. 영숙은 막기만 하고 반격을 못했다. 반격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평생 맞기만 했으니까. 때린다는 게 상상이 안 됐다.
사범은 영숙에게 샌드백을 치라고 했다. 있는 힘껏 치라고 했다. 영숙은 샌드백 앞에 섰다. 주먹을 쥐었다. 때려야 했다. 하지만 주먹이 나가지 않았다. 머릿속에 철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때리면 보복이 올 거야. 더 세게 맞을 거야. 두려움이 몸을 얼어붙게 했다. 사범이 옆에서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마음껏 쳐도 돼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주먹을 날렸다. 샌드백에 닿았다. 약했다. 다시 쳤다. 조금 더 세게. 또 쳤다. 더 세게. 점점 힘을 실었다. 10번, 20번, 30번. 땀이 흘렀다. 손목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쳤다. 샌드백이 흔들렸다. 어느 순간 영숙은 소리를 지르며 샌드백을 쳤다. 있는 힘껏. 25년 동안 쌓인 분노를 담아서 2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주먹이 샌드백을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에 울렸다. 영숙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사범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뭔가 바뀌었다. 영숙 안에서 뭔가 풀렸다. 억눌렀던 것들이 터져 나왔다. 훈련할 때 더 공격적이 되었다. 샌드백을 칠 때 철호를 떠올렸다. 철호의 얼굴을, 철호의 주먹을, 철호의 발을. 그리고 있는 힘껏 쳤다. 킥을 날렸다. 무릎을 올렸다. 팔꿈치를 찔렀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손목에 멍이 들었다. 정강이가 까졌다.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았다. 이 고통은 의미가 있었다. 이 고통은 내가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철호는 영숙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영숙은 여전히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철호 앞에서는 여전히 움츠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철호가 고함을 지를 때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 않았다. 철호가 손을 들 때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체육관에서 배운 동작을 떠올렸다. 맞고 피하고 반격하는 모습을. 6개월이 지났다. 영숙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근육이 확실히 생겼다. 팔뚝에, 어깨에, 등에, 다리에.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었다. 체중은 48kg까지 올랐지만 예전과 달리 단단했다. 펀치의 파워도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샌드백을 치면 크게 흔들렸다. 스파링에서도 선방했다. 다른 수강생들과 겨뤄도 지지 않았다. 상대의 공격을 대부분 막거나 피했다. 반격도 제대로 들어갔다. 강민석 사범은 영숙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칭찬했다.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제 웬만한 남자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나도 남자를 물리칠 수 있어? 철호를? 영숙은 상상했다. 철호가 주먹을 날릴 때 내가 막는 모습을. 철호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는 모습을. 더 이상 맞지 않는 모습을.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나는 그냥 호신술을 배우는 거야. 철호한테 쓸 생각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철호의 폭력이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는 내가 막아서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영숙은 더 열심히 훈련했다. 1년이 지났다. 영숙은 이제 체육관의 베테랑이 되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기본 자세, 주먹 쥐는 법, 펀치 날리는 법. 영숙 자신이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서툴렀는지 기억났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강민석 사범은 영숙에게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을 시켰다. 무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법. 칼, 몽둥이, 병. 영숙은 처음에 겁이 났다. 철호가 술병을 들고 위협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사범은 침착하게 가르쳤다. 무기를 든 상대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당황하면 진다고. 거리를 유지하고 타이밍을 봐서 무기를 든 손목을 공격하라고. 반복 훈련을 했다. 사범이 고무칼을 들고 찔러왔다.
영숙은 피하고 손목을 쳤다. 처음에는 못했다. 칼만 보면 얼어붙었다. 하지만 수백 번 반복하자 몸이 기억했다. 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몸이 피했다. 손목을 공격했다. 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반격했다. 집에서도 몰래 연습했다. 밤에 아이들이 자고 철호가 술 마시러 나간 사이 영숙은 거실에서 그림자 복싱을 했다. 공중에 펀치를 날렸다. 킥을 찼다. 스텝을 밟았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교정했다. 땀이 흘렀다. 숨이 찼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민재와 수진이는 엄마의 변화를 알아챘다. 민재가 14살, 수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민재가 물었다. 엄마 요즘 뭐해? 몸이 달라진 것 같아. 영숙은 운동 좀 한다고 얼버무렸다. 수진이가 신기한 듯 엄마의 팔뚝을 만졌다. 단단했다. 엄마 근육 생겼어. 멋있어. 아이들은 엄마가 운동한다는 걸 응원했다. 민재는 엄마한테 팔씨름을 신청했다. 영숙은 웃으며 아들과 팔씨름을 했다. 14살 아들이 힘이 세졌지만 영숙도 만만치 않았다. 한참을 버텼다. 결국 민재가 이겼지만 민재는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진짜 세졌다. 수진이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도 운동 배우고 싶어. 영숙은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나중에 크면 가르쳐 줄게.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도록. 수진이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밤 철호가 또 영숙을 때렸다.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와서 저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밥상을 엎었다. 그리고 영숙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영숙은 예전처럼 맞았다. 하지만 달랐다.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 않았다. 예전처럼 무력하지 않았다. 철호가 주먹을 날렸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팔을 올려 막았다. 완벽하게 막아냈다. 철호의 주먹이 영숙의 팔뚝에 부딪혔다. 철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야? 영숙은 재빨리 팔을 내렸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실수였다고. 철호는 의아한 표로 영숙을 봤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철호의 주먹을 막았다. 나도 모르게.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1년 넘게 훈련한 결과였다. 영숙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다르다. 예전의 나와 다르다. 더 이상 무력하게 맞고만 있지 않는다. 나는 막을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영숙은 거울을 봤다. 50살을 바라보는 여자.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죽어 있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불타고 있었다. 영숙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준비하자. 언젠가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체육관에서 영숙은 더 열심히 훈련했다. 강민석 사범도 영숙의 변화를 느꼈다.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방어적이었는데 이제는 공격적이라고 했다. 좋은 거라고. 자신을 지키려면 때로는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1대1 실전 훈련도 시작했다. 사범이 진짜 공격하듯이 덤벼들었다. 물론 힘은 조절했지만 속도와 기술은 진짜였다. 영숙은 필사적으로 맞고 피하고 반격했다. 처음에는 제대로 막지 못했다. 사범의 공격은 너무 빨랐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자 적응했다. 사범의 움직임을 읽었다. 패턴을 파악했다. 타이밍을 잡았다. 어느 날 영숙의 반격이 사범의 턱을 스쳤다. 진짜로. 힘을 조절했지만 속도는 진짜였다. 사범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훈련 중단. 그리고 웃었다. 대단하다고. 이제 진짜 위험하다고. 농담 조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자신감이 생겼다. 집에서 철호가 화를 낼 때도 예전과 달랐다. 여전히 맞았다. 아직은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철호를 분석했다. 철호의 공격 패턴을. 술 취했을 때는 동작이 느리다. 주먹을 크게 휘두른다. 피하기 쉽다. 발차기는 균형이 무너진다. 반격하기 좋다. 영숙은 철호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수진이는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운동한다고 말했다. 근육도 있다고. 진짜 세다고. 민재는 가끔 엄마에게 운동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영숙은 아들에게 기본적인 펀치와 킥을 가르쳐 줬다. 호신용으로. 민재는 신기해하며 따라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언젠가 아빠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 영숙은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럴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수진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영숙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변화가 올 거라는 희망. 1년 반이 지났다. 영숙은 50살이 되었다. 하지만 몸은 오히려 젊어졌다. 근육질 몸매의 자세가 꼿꼿했다. 체육관에서는 이제 고급반에서 훈련했다. 새로 들어온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보조 강사 역할도 했다. 철호의 폭력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심해졌다. 나이가 들면서 철호는 더 신경질적이 되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다.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걸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다. 영숙에게.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철호는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다. 소주를 몇 병이나 마신 것 같았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거실에 주저앉았다. 영숙이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철호가 영숙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철호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영숙 때문이라고. 내가 나한테 복을 안 가져다 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호의 헛소리를 25년 넘게 들어왔다.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철호가 갑자기 부엌으로 걸어갔다. 식칼을 꺼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철호는 칼을 들고 영숙에게 다가왔다.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었다. 다 죽어버리자고. 너도 나도 다 죽자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영숙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벌렸다. 체육관에서 배운 대로. 칼을 든 상대와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최소 3m. 영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철호는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영숙은 소파를 사이에 두었다. 장애물을 이용해야 한다. 사범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민재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다. 철호는 아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들어가. 민재는 겁먹은 얼굴로 영숙을 봤다. 영숙은 아들에게 눈빛으로 신호했다. 들어가. 문 잠그고. 경찰 불러.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철호는 소파를 돌아 영숙에게 다가왔다. 영숙은 식탁 쪽으로 움직였다. 철호가 따라왔다. 영숙은 의자를 철호와 자신 사이에 두었다. 철호가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의자가 넘어졌다. 철호가 칼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변했다. 1년 반 동안 참았다. 수백 번 수천 번 맞았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그만이다. 영숙은 침착하게 철호를 봤다. 철호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술에 취해 있다. 동작이 느리다. 균형이 불안정하다. 칼을 든 오른손에 집중하면 된다. 철호가 칼을 내리쳤다. 영숙은 옆으로 피했다. 체육관에서 수백 번 연습한 동작.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칼이 허공을 갈랐다. 철호가 비틀거렸다. 영숙은 재빨리 거리를 벌렸다. 철호가 다시 칼을 들었다. 또 내리쳤다. 영숙은 또 피했다. 철호가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 왜 피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착함을 유지했다. 호흡을 조절했다. 타이밍을 기다렸다. 철호가 세 번째로 칼을 휘둘렀다. 크게 느리게. 영숙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 칼이 옆으로 휘둘러질 때 영숙은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철호의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잡았다. 강하게. 칼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오른쪽 주먹을 철호의 명치에 박았다. 있는 힘껏. 1년 반 동안 샌드백을 치며 키운 파워를 담아서. 철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숨이 막혔다.
칼을 든 손에 힘이 풀렸다. 영숙은 철호의 손목을 비틀었다. 체육관에서 배운 관절기. 철호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영숙은 발로 칼을 멀리 차 버렸다. 철호가 영숙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거리를 벌린 상태였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철호가 비틀거렸다. 영숙은 철호의 다리를 걸었다. 철호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크게 넘어졌다. 얼굴부터 박았다. 코에서 피가 터졌다. 영숙은 철호로부터 3m 거리를 유지하며 섰다. 철호는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며 영숙을 올려다봤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너가 나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똑바로 섰다. 주먹을 쥔 채 준비 자세로. 현관문이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민재가 신고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했다. 바닥에 떨어진 칼,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 똑바로 서 있는 여자. 경찰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남편이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경찰은 철호를 일으켰다. 철호는 비틀거렸다. 아직 술에 취해 있었다. 경찰이 철호에게 물었다. 사실입니까? 철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냥 영숙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아내가 25년 동안 맡기만 하던 아내가 자신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경찰은 철호를 연행했다.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죄. 철호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냥 순순히 따라갔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나를 지켰다. 내 아이들을 지켰다. 잘한 거다. 민재와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영숙을 꼭 안았다. 엄마 괜찮아? 다쳤어? 영숙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영숙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영숙은 침착하게 진술했다. 25년 동안의 가정폭력, 수백 번의 구타, 그날 밤 칼을 들고 위협한 것, 정당방위로 대응한 것. 경찰은 영숙의 진술을 기록했다. 사진도 찍었다. 영숙 몸에 남은 오래된 상처들, 멍 자국들을. 철호는 술에서 깨면서 현실을 깨달았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처자식을 칼로 위협한 남자로. 회사에 연락이 갔다. 다음 날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결과는 해고였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연행된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이유였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철호가 없는 집.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철호의 폭력 없이 잠드는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떨지 않아도 되는 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틀 뒤 철호가 풀려나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처음 저지른 범죄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실제로 칼로 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영숙과 아이들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철호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새벽 2시 술에 취해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 열어라. 내 집이다. 영숙은 전화를 끊었다. 철호는 계속 전화했다. 10통 20통. 영숙은 모두 끊었다. 철호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니 발로 찼다. 쿵쾅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깼다. 영숙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왔다. 철호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다시 연행됐다. 이번에는 구속됐다. 법원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다. 영숙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 앞에서 25년간의 폭력을 증언했다. 결혼 첫날 밤부터 시작된 구타. 아이들 앞에서의 폭력. 칼을 들고 위협한 그날 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침착하고 명료하게 말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철호의 변호사는 영숙을 공격했다. 영숙이 과장하고 있다고. 부부싸움은 어디나 있다고. 남편도 잘못했지만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영숙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검사가 영숙을 변호했다. 25년간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흉기를 이용한 살인 위협, 접근금지 명령 위반. 이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영숙의 몸에 남은 상처들, 아이들의 증언, 이웃들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됐다. 밤마다 들렸던 비명소리, 깨지는 그릇 소리. 모두가 알고 있었다. 판결이 나왔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해자에 대한 5년간 접근금지. 재범 시 실형. 철호는 멍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완벽한 판결은 아니었다. 하지만 철호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석 달 뒤 철호는 다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를 배회했다. 영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 영숙이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철호가 앞을 가로막았다. 영숙,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했어. 정말이야. 영숙은 철호를 봤다. 한때는 무서웠던 남자. 25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초라해 보였다.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은 남자. 술 냄새를 풍기며 비굴하게 매달리는 남자. 영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철호는 표정이 굳었다. 내가 날 떠나? 내가?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전에 그 위협적인 톤이 돌아왔다. 영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준비 자세를 취했다. 체육관에서 수천 번 연습한 자세. 철호가 영숙에게 달려들었다.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없었다. 옆으로 피했다. 철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철호가 비틀거렸다. 영숙은 철호의 등을 밀었다. 살짝만. 철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다. 철호가 일어나려 했다. 영숙은 철호의 어깨를 발로 눌렀다. 강하게. 철호가 다시 바닥에 눌렸다. 영숙은 말했다. 일어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철호는 바닥에 깔린 채 영숙을 올려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철호는 일어나지 못했다. 영숙의 발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그리 세게 누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철호는 일어날 생각을 못했다. 아내가 자신을 제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경찰이 도착했다. 철호는 또다시 연행됐다.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 철호는 교도소로 갔다. 영숙은 철호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슬프지 않았다. 미안하지도 않았다.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한동안 안 올 거라고.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민재는 침묵했다. 15살 아들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영숙은 아이들을 안아줬다. 앞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속삭였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자유라고.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영숙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발소리를 분석하지 않아도 됐다.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푹 잤다. 깊은 잠. 악몽 없는 잠. 철호가 교도소에 간 뒤 영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다. 25년간 폭력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평화로워지니 오히려 이상했다. 밤만 되면 긴장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큰 소리만 나도 움찔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영숙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심리상담을 해줬다. 처음 상담사를 만났을 때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25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담사는 조용히 영숙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판단하지 않았다. 비난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줬다. 상담을 받으며 영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25년을 버텼다. 두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구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생존자라고.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영숙은 그 말이 좋았다. 나는 생존자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었다. 철호의 수입이 끊겼다. 영숙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50살의 25년 경력 단절. 쉽지 않았다. 마트 계산원, 식당 주방 보조, 청소일. 가능한 건 다 알아봤다. 결국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시급은 낮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민재가 말했다.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15살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넌 공부해.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민재는 고집을 부렸다.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갔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다. 그 돈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줬다. 영숙은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다. 15살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이겨내야죠.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수진이도 변했다. 13살 딸은 집안일을 도왔다. 요리를 배워서 저녁을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겼다. 영숙이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엄마를 도울 차례라고. 가족이 단단해졌다. 예전에는 철호의 폭력 때문에 항상 긴장했다. 서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저녁 식탁에서 하루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농담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영숙에게는 기적 같았다. 체육관은 계속 다녔다. 이제는 영숙에게 필수였다. 운동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다. 강민석 사범은 영숙의 사정을 알고 수강료를 반값으로 깎아줬다. 영숙은 감사했다. 사범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떠난 것,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것. 사범은 영숙을 응원했다. 잘했다고, 용감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청소나 행정 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많지는 않지만 마트 일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영숙은 감격했다. 흔쾌히 승낙했다.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영숙은 더 많이 배웠다. 운동 기술뿐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을 맞이하고 상담하고 격려했다. 특히 영숙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들에게 영숙은 희망이었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25년간의 폭력. 그리고 1년 반의 훈련. 결국 자신을 지킨 이야기. 여성들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영숙은 대답했다.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나도 했으니까. 영숙은 점점 유명해졌다. 체육관 회원들 사이에서 영숙의 이야기가 퍼졌다. 50살의 격투기를 시작해서 폭력 남편을 제압한 여자. 사람들은 영숙을 존경했다. 어떤 사람들은 영숙 때문에 체육관에 등록했다. 나도 강해지고 싶다고. 지역 신문에서 영숙을 인터뷰하러 왔다. 영숙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창피했다. 25년간 맞고 산 여자라는 게. 하지만 강민석 사범이 설득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용기를 줄 거라고.
영숙은 결국 인터뷰에 응했다. 기사가 나갔다. 생각보다 반응이 컸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을 응원했다. 댓글들이 달렸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나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남편을 고소하다니 폐륜이라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고. 영숙은 악플을 보고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걸.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영숙은 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영숙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다. 상담하고 격려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다.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지. 영숙은 바빴다. 마트 일, 체육관 일, 자원봉사, 아이들 돌보기. 하지만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의미 있는 삶. 영숙은 거울을 봤다. 50살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빛났다. 민재와 수진이는 천천히 회복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15년간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아이들. 상처가 깊었다. 민재는 가끔 악몽을 꿨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꿈. 자신이 막으려 하지만 힘이 없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렸다. 수진이는 불안장애가 있었다. 큰 소리만 나도 놀랐다. 남자 선생님을 무서워했다. 사람 많은 곳을 피했다. 영숙은 아이들을 상담센터에 데려갔다. 아동 심리 전문가를 만났다. 아이들은 플레이 치료를 받았다. 그림을 그리고 인형놀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몇 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졌다. 민재는 악몽을 덜 꾸게 됐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다. 농구부에 들어갔다.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성적도 올랐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다. 민재가 밝아졌다고.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수진이도 변했다. 웃음이 늘었다. 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집에 친구를 데려온다는 건 아빠의 폭력을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평범한 집. 평화로운 집.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친구에게 집을 소개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영숙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1년 반 뒤에.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또 같이 살아야 해?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이혼할 거야. 아빠랑은 안 살아.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 아빠가 무섭지 않아? 만약 나와서 또 우리한테 오면? 영숙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엄마는 강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 진짜 강해. 멋있어. 민재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를 미워했다. 엄마를 때린 것. 자신과 수진이를 무서워하게 만든 것.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게 생각했다. 교도소에 갇힌 아빠. 모든 걸 잃은 아빠. 15살 아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민재가 영숙에게 물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될까? 영숙은 놀라 아들을 봤다. 민재는 진지했다. 폭력이 유전된다고 들었어. 아빠가 폭력적이면 아들도 그렇게 된다고.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를 때릴까봐 무서워.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다르다고. 너는 폭력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넌 좋은 사람이야. 민재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영숙도 울었다. 아들의 마음이 아파서. 시간이 지나며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주말이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공원을 산책했다. 맛있는 걸 먹었다. 영숙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행복들을 즐겼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폭력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다. 추석이 되었다. 친정에 갈까 말까 고민했다. 25년간 친정은 영숙을 외면했다. 맞고 살라고 했다. 이혼은 가문의 수치라고 했다. 영숙은 친정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했다.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영숙을 보더니 울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영숙은 어머니를 안아줬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냥 손자 손녀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밝아진 걸 봤다. 그제야 이혼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오빠를 만났다. 예전에 영숙을 배신했던 오빠. 서로 편을 들어줬던 오빠. 오빠는 어색하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친정을 나오며 영숙은 홀가분했다.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 같았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솔직해질 수 있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다. 영숙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 가족. 우리만의 가족.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행복해.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민재도 웃었다. 영숙도 웃었다.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1년 반이 지나 철호가 출소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했다. 혹시 또 찾아올까? 혹시 보복할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있었다. 나는 이제 다르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철호가 뭘 하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철호는 출소 후 연락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소식이 없었다. 영숙은 안도했다. 철호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았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철호가 나타났다. 체육관 앞에서. 영숙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은 철호를 봤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야위었다. 머리가 새었다. 등이 굽었다. 50대 중반인데 60 넘어 보였다. 철호는 영숙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영숙은 철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거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뭐하러 왔냐고. 철호는 대답했다.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교도소에서 많이 생각했다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영숙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영숙은 철호를 봤다. 한때 자신을 지배했던 남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초라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영숙은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안 된다고. 25년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내 청춘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아이들의 상처를 지울 수 없다고. 철호는 울었다.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다. 정말 변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철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영숙은 이혼 서류를 철호에게 건넸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였다. 철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정말 돌아갈 수 없냐고. 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로.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영숙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26년의 결혼이 끝났다. 영숙은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 진짜 자유.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철호와 아무 관계도 없다. 영숙은 하늘을 봤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철호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다.
풍문으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철호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고. 술은 끊었다고. 영숙은 철호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 주기만 하면 됐다. 민재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다. 영숙은 아이들을 이해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용서는 각자의 몫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원하면 그때 아빠를 만나도 됐다.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았다. 영숙의 삶은 계속 나아갔다. 체육관 강사로 열심히 일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호신술 강좌를 열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명에서 20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영숙은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쳤다. 기술만이 아니라 용기도, 희망도. 어떤 여성은 울면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나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영숙은 그 여성을 안아주며 말했다.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 여성은 영숙의 품에서 울었다. 희망의 눈물을. 지역 방송에서 영숙을 인터뷰했다. 가정폭력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영숙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26년간의 폭력, 1년 반의 훈련, 그리고 자유. 영숙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지금 폭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체육관에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호신술을 배우고 싶다는 여성들. 영숙을 만나고 싶다는 피해자들. 영숙은 바빠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보람찼다. 강민석 사범은 영숙에게 제안했다. 지점을 하나 내는 게 어떻냐고. 여성 전용 호신술 체육관. 영숙이 관장으로. 영숙은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범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당신의 경험, 당신의 열정, 당신의 진심이 필요하다고. 영숙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 해보기로. 도전해보기로. 52살의 새로운 인생을. 대출을 받아 작은 공간을 임대했다. 동네 상가 건물 2층. 30평 정도. 작았지만 영숙에게는 꿈의 공간이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매트를 깔고 샌드백을 설치했다. 간판을 달았다. 희망 여성 호신술 센터. 영숙은 간판을 보며 뭉클했다. 내 공간. 내 사업. 52살에 26년간 맞고 살던 여자가 민재와 수진이가 개업식에 왔다. 꽃다발을 들고. 엄마 축하해. 엄마 자랑스러워. 영숙은 아이들을 안으며 울었다. 행복의 눈물. 센터를 연 지 1년이 지났다. 회원이 50명을 넘었다.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었다. 어떤 여성은 아직 폭력 속에 있었다. 어떤 여성은 막 벗어났다. 어떤 여성은 오래전에 벗어났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영숙은 그들 모두를 이해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영숙은 단순히 운동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법적 권리도 알려줬다. 신고하는 법, 증거 수집하는 법, 보호명령 신청하는 법. 쉼터 정보, 상담센터 정보, 법률 지원 정보. 영숙은 직접 겪으며 배운 모든 정보를 나눴다. 경제적 독립 방법도 조언했다. 일자리 정보, 직업훈련, 창업 지원. 센터는 단순한 체육관이 아니었다. 커뮤니티였다.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영숙은 그 중심에 있었다. 희망의 상징으로. 영숙은 신셋이 되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이 늘었다. 흰머리가 많아졌다. 하지만 눈빛은 빛났다. 자신감이 넘쳤다.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고. 진짜 행복하다고.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에서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 영숙도 연사로 나섰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영숙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떨렸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26에 결혼해서 결혼 첫날부터 맞았다고. 26년간 폭력 속에서 살았다고. 경찰도 친정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포기했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우연히 체육관 전단지를 주었다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영숙은 계속 말했다. 1년 반 동안 훈련했다고. 피와 땀을 흘렸다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조금씩 강해졌다고. 몸도 마음도. 그리고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영숙은 청중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폭력 속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50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영숙은 덧붙였다. 그리고 이미 벗어난 분들에게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가슴이 벅찼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했다. 포옹을 청했다. 어떤 여성은 울면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오늘 집에 가서 이혼 서류 쓸 거라고. 영숙은 그 여성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잘 하실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민재와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해 놨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영숙은 식탁에 앉았다.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저녁. 하지만 영숙에게는 기적 같은 저녁. 폭력 없는 저녁. 공포 없는 저녁. 사랑이 있는 저녁.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민재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수진이는 친구 이야기를 했다. 영숙은 강연 이야기를 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따뜻했다. 평화로웠다. 식사가 끝나고 영숙은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자유다. 진짜 자유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영숙은 자신의 손을 봤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훈련으로 다져진 손. 강한 손. 이 손으로 나는 나를 지켰다. 내 아이들을 지켰다. 이제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쉰셋 늦지 않았다. 영숙의 앞에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누구도 영숙을 막을 수 없었다. 영숙은 자유였다. 강했다. 행복했다. 민재가 베란다로 나왔다. 엄마 뭐해? 영숙은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다. 그냥 생각 중이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멀리 왔죠. 엄마 덕분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야. 가족이니까. 수진이도 나왔다. 셋이서 별을 봤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영숙은 아이들의 어깨를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한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아이들도 대답했다. 우리도 사랑해 엄마.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진실이었다.
영숙은 정말로 강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다.